네, 안녕하세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시죠? 이재명 후보 모시고 오늘 서울 외신기자클럽 외신 초청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 김무선 선임 프로듀서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외신기자클럽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실 때죠. 벌써 5년 전인데요. 그때 저희 클럽을 방문해 주시고 올해 또 한 번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오늘 저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께서 마스크 없이 이제 진행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30시간 전에 PCR 검사 결과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은 4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데요. 우선 모두 발언 그렇게 듣고 그리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영어 통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배포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잠시 통역 좀 하겠습니다. Hello, we have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 ruling party, Mr. Chae Myung-lee, with us. We will begin the press briefing for today. I am the moderator for today, the senior producer of Qatar Al Jazeera, and also the president of the Seoul Foreign Correspondents Club. I believe it was while the candidate was serving as the mayor of Seongnam when all eyes were on Gwanghwamun due to the candlelight visual. Candidate Lee made an appearance to the Seoul Foreign Correspondents Club 5 years ago. I think now, being elected as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Democratic Party, every single day would be even busier, packed with a very packed schedule. I'd like to extend my sincere appreciation on behalf of the Seoul Foreign Press Club for visiting us once again. Based on prior agreements with the Democratic Party, candidate Lee and myself will be conducting this briefing without masks. I would like to state that I have been tested 30 hours ago for the COVID-19 and received confirmation of being negative. Today's briefing will be carried out for 1.5 hours until 4:30 in the sequence of the opening remarks by the candidate and then the Q&A with the press. Now we will hear from the candidate on his opening remarks. 네, 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들을 답하는 게 제 중요한 역할이어서 제 일방적인 얘기는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주고 계신 외신 기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은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국방, 소프트 파워와 같은 측면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전 세계가 그렇기도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불공정, 불평등, 또 양극화와 같은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주류가 아니었던 제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주류 정치에 대해서 실망한 유권자들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저는 주권자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 왔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면 보수, 진보, 또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에 또 양자택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매우 첨예하게 얽혀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대처, 그리고 대북 정책의 새로운 접근, 다시 할까요? 네, 안 들리나요? 이거 워낙 마이크가 많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무겁군요. 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대북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라든지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대처나 또 한일 관계 발전의 모색 같은 풀어야 될 현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춰서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노선을 견지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경제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요소수 사태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선도국가 위상에 맞게 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 또 경제 외교에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 동맹의 고도화와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공고한 발전과 또 한중의 전략적 협력 관계의 증진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중심 외교의 실용 외교의 근간이라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국제 보건과 기후 대응,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과 동시에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한일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장된 유산과 국격에 부합하도록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관계 발전의 길은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천명한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부치 총리가 밝힌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그 기조를 일본이 지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서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목표로 세계 각 지역과 협력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지역 외교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글로벌 선도 외교를 추진해서 기업, 청년과 여성 등 우리 국민들이 상대 측과 교류와 협력하는 방식과 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 경쟁은 의미도 실익도 없습니다. 첫째로 대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경제 발전 또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때에는 2020년 8월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유엔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 보건, 의료 협력, 그리고 그린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협력 사업도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이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유엔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위한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로 북핵 문제 해결에 한국 정부의 주도성을 더 높여가겠습니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이어 더 주체적이고 더 적극적인 중재자 그리고 해결사로 역할해야 할 것입니다.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이라는 해법을 들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셋째, 남북 합의의 일방적 위반, 파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남북의 상승 발전은 신뢰 관계에 기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남북 합의의 철저한 준수 및 이행이 전제될 때 신뢰 속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뚜렷한 소신과 철학, 그리고 담대한 결단력, 그리고 과감한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외신 기자들과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린 것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은 외교 안보 통일 분야 질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분야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는 분야와 상관없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분당 최대 2개 질문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That was the opening remarks by the candidate. Thank you very much. From now on, we will proceed with the Q&A with the foreign correspondents. As notified to the press beforehand, we will first take questions on reunification, diplomacy, security, and then move on to the economy and society. And then in the latter part of the session, we will take questions freely regardless of the topic area. In order to use time more effectively, please limit your questions to the maximum 2 per person to ensure that the chance for the other participants are also assured to ask questions as well. 예, 처음 질문해 주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Would like to show a raise of hands 네, for the first 우선- question. 우선 일본계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예, 교도통신지국장님.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도통신의 오카사카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기시다 내각이 출범하고 한국에서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후보님께서 그동안 강경 발언을 해오신 것을 두고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고 또 후보님의 실용 외교가 대일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Well, first,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한일 간의 제일 큰 현안이 징용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교적 해법을 찾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생각도 같습니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이 보관이 있으신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First, the question is asked by Osakawa Kentaro from Kyodo News. We would like to ask candidate Lee on his opinion on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With the new administration currently in place in Japan and also the new administration to be taking office next year in Korea, there is also a very heightened expectation that there will be improvements to the overall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there is also concerns from certain people because of the strong comments that were made against Japan in the past. If you are to be president, there are also people who do face that there could be additional challenges moving forward with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What is your opinion about that? And how would the relations with Japan change under your stance of pragmatic diplomacy? Also, with regards to forced lab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lso has expressed that in a lot of the cases, it's not right to search for actually forced closure of a lot of the foreclosed assets of the Japanese companies who did conduct forced labor in the past, but rather the right way to be looking for a diplomatic solution. Would you be in agreement with such stance? And in your view, what would such a solution approaches entail? 대한민국 외교 현안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또 어렵고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주셔서 제가 꽤 시간이 걸려서 답변을 나눠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보통은 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제 표현됩니다. So yes, I think the question was very compact, discussing a lot of the critical and immense challenges that is facing the Korea's diplomatic scene that we are currently facing. And it was a lot of questions at once, so probably we would have to take the time to answer them one by one. The first we would like to mention, the overal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s definitely a very close but also far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itself. 한국과 일본은 매우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문화적 교류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근세사에는 이제 일본이 한국을 침공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한국 민중들에 대해서 엄청난 가해 행위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course, geographically, Korea and Japan is located at a very close distance. Historically, there has been a lot of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modern society, there has been the invasion into Korea by Japan, and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re has been aggressions made to the Korean people from Japan.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잘못은 인정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As it applies for human-to-human relationship, I also believe that for a nation-to-nation relationship also, if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any faults and also provide the right compensation for such faults committed, and then we could talk about moving forward into a more productive relationship. 그리고 이제 국가와 국가 간 관계, 또 국민과 국민의 관계, 그리고 현실적으로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과 정치 집단의 관계는 분리돼야 됩니다. We believe the relation between a country to country, the relations between the people to people, and also the political parties that have power in reality should be separated.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그분들의 그 검소함과 또 성실함, 그 예의 바름에 대해서 매우 존중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정말 정감을 많이 느낄 만큼 저는 일본 국민에 대해서 또 일본 국가 자체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Personally, I admire the Japanese people very much. They're very diligent, they're very frugal lifestyles, and also very good manners. I think in a lot of cases that I had the occasion to visit Japan, I was very much impressed by such positions and stances of the Japanese people. I very much felt a lot of connection, and I also have such affection for not only the Japanese people, but Japan as a country, to really express my level of respect and love for them.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관계는 좋아야 하고 또 일본국과 한국의 국가 간 관계 역시 당연히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그 나라의 현실적인 정치 권력을 가진 집단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바뀌어갑니다. Of course, the very essential existence of a country is to provide a better life for their people, also to ensure the lives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that lies in the very existence and the meaning of a country's existence. I think for the relations between the Korean people and the Japanese people, also the relation on a country-to-country level between Korea and Japan, it can get better and it will get better. But also we have to face realistically in the political scene, there has always been also changes required at that front for the political parties that are currently in power. 한반도를 침공했던 침공을 결정했던 것도 일본의 특정 시기의 정치 세력이었고 또 그 피해는 일본 국민들이 입었고 이 한반도에 우리 국민들이 입은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후에 또 일본의 현실적인 정치 세력들은 한때는 사과하기도 하고 또 한때는 그걸 부인하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한 번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지 뭘 자꾸 또 반복적으로 사과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집단도 있는 것입니다. The invasion by Japan into the Korean Peninsula was also decided by a political party that was in power at a specific period in time. The suffering has been endured and inflicted upon the Japanese people and also the Korean people living on the Korean Peninsula. Realistically, depending on where we are in terms of politics, then also in the scene of Japan, there has been politicians who have apologized. Also, at some times, there have been politicians who completely denied any kind of wrongdoing. And also the cases of asking, we already apologized once, why are you repeatedly asking us for apologies?
전후에 독일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를 일본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 do believe that Japan could take lessons from how Germany treated and had its attitude toward the other European countri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 구성원들의 인권 침해를 합리화하거나 또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Also, myself personally, being a lawyer, attorney, I would like to state that the agreement between country to country cannot trespass any kind of rights that a human has on violations of human rights. 일본에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정치 세력 중에 일부는 보통 국가를 지향하고 평화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또 어쩌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궁극주의를 추구하는 경향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Also, in Japan, there are various political parties existing. I think some would just want to walk the stance of a normal country, of more of a peaceful, legitimate, and laws enacting in that way. But there's also some that would be more in favor of military first. 우리는 근본적으로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또 서로에게 모두에게 쌍방에게 도움이 되는 길로 가기를 당연히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치의 이제 국내적 요소, 국내적 필요 때문에 불필요하게 대외적으로 긴장 관계나 적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Fundamentally, I think everybody wants and aspires for better and improve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at is mutually beneficial to both countries. However, realistically, because of certain domestic circumstances, there could be positions taken externally that heighten overall tension and also at sometimes be perceived as hostile.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we would like to answer the first question. 제가 강경 발언을 한다 또는 대일 강경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한 측면만을 본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very perception that I have had very strong hardline comments against Japan and I have an overall very hardline attitude towards Japan is only looking at one aspect and it is a misunderstanding in that regard. 저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호 의존적 관계에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orea and Japan, as I mentioned before, geographically is located in very close proximity. I believe that there are a lot of mutual dependenc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we have to look for ways to foster a cooperation and be in a beneficial relationship. 그래서 일본 국가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또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이 국민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관계는 정상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특정한 정치 권력들이 국가의 이익 또는 각각의 국민의 이익에 좀 더 부합하도록 의사결정하고 또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as mentioned, relations between country to country, between Korea and Japan, and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from people to people of Korea and Japan. It must normalize and it must move into a future-oriented direction. But realistically, also, it's important for the political forces to realize that a lot of the decision-making has to be based really on the centering around national interests and also in the interest of its people.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w, I'd like to move on to answer the second 그러면 question. 한일 관계에서 어떤 게 진짜 실용 외교냐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question was about then under the context of practical diplomacy, what would that mean for Korea and Japan's relationship? 저는 우리 이제 한일 관계의 이 외교의 그 장애가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 이 문제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와 국가의 관계, 국민과 국민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회 경제 문제,
이 문제들을 좀 분리해서 현실적인 정치 세력들이 해결해야만 될 이 과거사 문제, 그다음에 영토 문제와 사회 경제 교류 문제는 분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해 나간다. 이 투 트랙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 think a lot of the obstacles that we have in terms of diplomacy sitting in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s really buggered down by the historical past, also territorial issues that we have with Dokdo. And then on the other hand, we have the relations at the country level, country to country, and also at the people to people level for the overall society and the economy. I think it's important to be able to actually separate the two, so that there is realistically the issues that have to be resolved by the political parties in terms of historical past and also the territorial issues. But then it should also be separated from the society and economic exchanges. And that kind of approach, to be able to separate that, is what I would call a two-track approach and what I would deem as practical. 침략에 따른 한반도의 피해라고 하는 과거 문제, 이걸 사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배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과거 문제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관한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한다. 또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대로,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대로 분리해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문제 역시 분리한다. 이런 입장을 좀 잘 관철해주면 저는 충분히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쌍방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elieve that the issue of the loss suffered o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Japanese invasion, on whether or not an apology will be received, on whether or not there will be compensation or not, that's an issue of the past. In the future, we also have issues to tackle. They should be separated. Issues likewise in the area of territorial disputes and politics should be separated with any kind of economic exchanges that we could talk about on the economy aside. I think if we are able to find this kind of common approach, it will be possible for us to find a common path that both parties could agree to.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용 문제, 징용과 관련된 판결의 강제 집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물어주셨는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And I would like to answer this third question. It was a question regarding forced labor and the forced execution of the judgment that has been rendered. 서로 상대 국가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헌법상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이 행정 영역이 사법에 절대로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면 그게 범죄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어서 행정적 요구에 따라서 사법적 결정과 집행이 바뀌어질 수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사법 판결과 집행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러니까 입장이, 객관적 상황이 좀 다릅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acknowledge the realistic issues of each country and be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t circumstances in the system. The first big difference is that in Korea, there is a very clear separation of power between legislation, judiciary, and administration. And there cannot be any kind of overlap or influence by the administrative branch to the judicial branch, and that will be constituted as a crime. In Japan, the situation is not exactly the same.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erms of how the influence and the actions can be taken between the different branches of the government. So it would be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realistically, in terms of the setup of the system itself, there might be differences and it should be acknowledged. 그런 전제 위에서 가해 기업과 피해 민간인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판결을 집행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제 위에서 이걸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한국의 피해자들의 주된 입장은 돈을 받는다는 다음 목적이고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의 문제,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집행 문제는 일본이 요구하는 것처럼 집행 자체를 아예 하지 마라. 판결을 취소해라. 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제 아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서로 인정하고 객관적 상황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사과하고 진지하게 사과하면 저는 마지막 남은 배상 문제는 저는 충분히 현실적인 방안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 based on that premise, we have to understand exactly how the system works in terms of what the companies that have actually committed the crime is being accused of, also what the people actually suffered, and the ask or the requirement to not uphold this judgment, not execute it, it's not possible to do. So on that premise, that we have to find a solution approach with accepting that fact. I think if we listen to the position of the people of Korea, the victims of this issue, they say that money for them is second. They want to receive a very heartfelt apology. And if there is that kind of sincere recognition, apology, then the money issue is not something that cannot be resolved. In terms of the execution of the judgment itself, as mentioned, just completely withdrawing, overthrowing the already rendered judgment made, as Japan is currently requesting, is not possible to do. It's impossible. So the solution approach of how we could go about handling this is not something that I could discuss in specific detail today, but I would like to say, first, it's important to understand, accept the additional circumstances that each country is facing objectively, and then have a very sincere apology, acknowledgement of the fault that was committed. And then there could be discussions on the compensation issue, and it is possible to discuss that in that order. 네, 그간에 후보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일 관계 관련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셔서 그래서 많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일부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일본계에서 팔로우 퀘션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질문들은 향후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중국계와 그리고 저희 웨스턴 미디어 쪽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So yes, definitely because of the very strong messages with regards to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at was made by the candidate before, we did expect that there would be a lot of questions in this area. I think as the candidate mentioned, the overall assumption that he has a very hardline stance against Japan is a misunderstanding. And I think there has been also very detailed explanation on his position on the issues that were asked. I think that we do think that there would be follow-up questions by the press of Japan again, but we would like to get back to this at a later point in time because we would like to give the floor to also the media from China and the Western media for an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as well. 예, 그 중국계에서 아까 임민망 기자님께서 손 드신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인민망 강형빈입니다. 2022년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한중 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30년간 협력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을 해왔는데요. 양국 관계를 보다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어서 그런 노력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님의 외교 공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question was asked by Mr. Hyungbin Gang from People's Daily Online. The year 2022 is the year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Korea, but also an important year for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on the 30th year of the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Overall, the two countries have been in a strategic partnership, and I think I would like to ask in that regard, in order to further solid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hat kind of efforts would be required? And in order to actually realize this, what are your promises, pledges in terms of diplomacy to realize this goal?
우선 구체적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한반도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going into answering in detail the question itself, I would like to express my opinion on the overall position or circumstance that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Korean Peninsula is currently facing. 한반도는 그야말로 반도라는 이름 자체에 들어있는 것처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As we have in the very word itself, Korean Peninsula, and because of its location as a peninsula, it's in between the land and the sea.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반도 국가들은 흥한 경우도 많고 또 그야말로 이렇게 찢겨지거나 아니면 흔적 없이 사라진 경우도 많습니다. Historically, if we look at how such countries that were located in peninsula were in history, there has been a lot of countries who flourish, but also that have fallen, separated, and perished into history. 그런데 이게 이제 반도 국가가 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이제 강력한 국방력을 포함한 국력일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그 국가의 리더가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자주적인 외교 또 균형 잡힌 외교를 해 나갈 때 저는 번성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For a peninsula country to flourish, I believe that there are two conditions that must be met. First is a very strong national defense, a very strong national power. And building on that as a foundation, there has to be a leader with a very strong commitment for independent and balanced diplomacy. And when such conditions are met, I believe a peninsula country can flourish. 보통 이제 한반도에서 중요한 외교 상대는 물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우리와 관련성이 높은 곳이 아무래도 미국일 수밖에 없겠고 또 최근에는 이제 중국과의 경제 교류 협력이 확대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물론 일본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Of course, normally if we look at the main counterparts in terms of diplomacy for the Korean Peninsula, there are many important partners. I think in terms of relevance nowadays, the United States is definitely important. Of course, China, in terms of a lot of the exchanges on the economic and overall fronts, very important. And of course, Japan is important to us as well. 최근에 미중 관계가 이제 경쟁 국면이 격화되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Recently, there has been heightened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it has been putting the Republic of Korea in a position, forcing us to make a choice.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의 안보 동맹 관계도 무시할 수 없고 한미 간의 동맹 관계는 계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현실적으로 경제 교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도 우리가 그걸 배관시하거나 경시하기 어려운 것이죠. Of course, the United States, we cannot overlook or neglect the security alliance that we have. We have to look for ways to further develop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also, on the other hand, we cannot neglect, overlook the very close geographically located China that is also having much more increased economic exchanges, and that is an important part for us too.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하는 관계를 역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In terms of our relations with China, the very current status of the relations as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 is something that we should continue to develop as we move forward.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의 원칙은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기조로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가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익의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외교의 방향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o from my perspective, I believe that the very central part of Korea's diplomacy is to be practical diplomacy centering around national interest. It is meaning that we should not be put in a position to be swayed or forced into making a decision, but rather being able to make choices continuously on that basis that is in line with our national interest. 이미 경제력이 이제 경제력 평가상 세계 10위를 이제 오가고 있고 또 군사력도 6위 이렇게 평가될 만큼 국제사회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어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방향의 실용적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As Korea is currently joining the ranks of the top 10 economies in the world, also ranked number 6 in terms of national defense power, we believe that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is new status of Korea as recognized in the global community. And it's important for us to not be swayed and to be able to pursue our stance based and centered around national interest. And that would be the very important, critical part of pursuing pragmatic, practical diplomacy in the interest of the Korean people.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가장 핵심은 선택을 강요당하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강론에 들어가서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다음에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저희 구미계 매체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So thank you for that answer. I think the key message here was that we should not be put in a position forced to make choices, but have the initiative to be able to make choices. I think, of course, the specifics of what that would entail would also be requested in a follow-up question, but we will also return back to that. I think we would like to take some answers from the Western press as well. 예, 다음 질문은 ABC에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ABC 뉴스 이하경 PD입니다.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현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신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있었던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So this question is asked by PD Ha-kyung Lee from ABC News. When you become president, will you continue on to take the soft stance towards North Korea as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as you know, there was the bombing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liaison office last June. How did you view this incident?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 또 보는 거리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Even for the exact same circumstance and situation,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or the position where you're looking at it from or the distance, the results could be looking completely different.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반도 문제는 그 미국의 이제 세계 군사 안보 전략상 한 부분이고 대상에 불과하지만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8천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래와 목숨이 달린 일인 것이죠. For the United States, that's geographically located at a very far distance. In terms of the U.S.'s perspective, looking at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be one piece, one part of the overall strategy that the U.S. has globally on military and security. I think it would be considered in Korea as one object. But then for the people liv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80 million people of Korea, it's a matter directly related to our future and our very lives.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이게 이제 그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싸워서 이기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훌륭한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There is a saying or a story that I favor very closely to my heart. It is saying that, of course, it is important to win after having a fight, but even more better than that is to win a fight even without fighting. And even better than that, ideally, the best option is to create a situation in which you don't have to fight at all. 우리의 이 한반도 정책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다시는 이 땅에서 수백만이 사망하고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그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The key goal, the primary objective in our policies on the Korean Peninsula is to stop war at all costs that could cause the loss of millions of lives and destroy everything that we have worked so hard to achieve. 그것은 결국은 이 전쟁 상태를 끝내고 또 대결의 시대를 넘어서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되는 관계로 발전해서 함께 공동 번영하는 것입니다. So, in order to do that, we have to end the state of war. We have to move beyond the era of confrontation and competition. Find ways for peaceful coexistence that is mutually beneficial and a good direction for development for all parties involved. I think it's trying to strive and achieve shared prosperity. 유화책을 채택할 것인지 강경책을 채택할 것인지는 그 전략을 채택할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이죠. 반드시 강경책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유화책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당근을 쓸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채찍을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도 있고 두 가지의 정책의 비중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So the question on whether I will be taking a hard stance or a soft stance is, I think, is something that we should consider in the overall objective assessment of when that strategy is selected. It has to be beneficial, supporting our initiatives and goals for peace and prosperity, stability, and we have to look for ways that is actually helpful, beneficial for all parties. It's not that always soft policies would work, always that hard policies would work, and at times required, there could be cases that we have to apply carrots or sticks,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at it entails. And sometimes we might be in a position to use both. I think there could be such cases, but even the adjustment, the mix of such policy stanc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assessment of the overall circumstance that we are faced with. 추워서 외투를 껴입고 있는 그 여행자에게 강력한 바람을 계속 불어서 옷을 벗기는 게 가능하겠냐. 오히려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스스로 옷을 벗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냐라는 판단에서 소위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또 실제로 햇볕 정책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반도에 상당한 정도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The very issue on whether we would take off the clothes of a very cold tourist or visitor with even more forced wind, or whether we would have them made in a very warm position and then have them take off their clothes voluntarily. It's an issue and a decision to be made in that analogy. I think in the past, as we saw in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s set forward with the Sunshine Policy, I think realistically, if we look at a lot of the achievements made with that policy, there has been improvements in stability with that policy line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at time.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이 강경 정책이 과연 우리 서방 국가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 왔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그게 100% 확실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Has the strong policy stances of continued sanctions and a lot of applied pressure reaped the results that the Western countries have wanted and intended? I think it's difficult to say with 100% conviction that it has worked.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유화적 정책이 더 유용할지 또는 강경 정책이 더 유용할지는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태로만 평가한다면 저는 현재의 이 유화적 방식의 정책이 강경한 대결 정책 또는 제재 정책보다는 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Moving forward, we would have to look at very closely what would apply and be more right for the circumstances, soft or strong, in terms of our policy stances. And I think moving forward, we would have to monitor the situation very closely to make a decision. I think, though, at this point in time, rather than very hardline stances of sanctions and pressures to be applied, at this point in time, it does seem that more of a soft policy line is more effective at this moment.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 그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는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고 우리로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 분명합니다. 남북 간에 합의된 내용들을 최대한 지키려고 서로 노력해야 되고 앞으로 대결을 통해서 서로 함께 망하는 길을 갈 게 아니라면 기왕이면 저는 서로 가능한 전쟁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싸우면서도 왼손은 또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도 이익이 되지만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상대에게도 이익이 부여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합의된 것들은 좀 지켜내고 또 잘못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지적하고 또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쌍방이 모두 이익되는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of course, the bombing of the liaison office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indeed, without saying, an act that should not have been committed. It is a very regrettable offense. I think, of course, for the agreements that have been m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n both parties, and there has to be mutual efforts made to uphold them. And we must move beyond the overall stance of competition and confrontation to go down the path of perishing together. If it's possible, it would be better if we could try to look at it on the perspective of really multiple fronts. Even at times of war, one side might be fighting with one hand, but the other side would be reaching out to extend a hand as well.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in order for me to make gains, it's also important to try to look for gains that could be also made by the counterpart, and realistically, that is the approach that we should take. And there should be efforts made, of course, to abide by the agreements that have been made. There has to also be efforts on our side in order to be able to speak up on any kind of wrongdoings that have been committed. Also, there has to be continuous efforts made to engage in dialogue, communication for mutual interest.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such efforts made on multiple fronts, and it will take a lot of efforts, but I do believe that it is very valuable and worthwhile to pursue this. 예, 지금까지 일본계, 중국계 그리고 구미계에서 질문을 하나씩 받았는데요. 이 다음으로 그 외의 국가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잠시 경제사회 문제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So until now, we have taken questions from the press of Japan, China, and also the Western side. And I think now we would like to take questions from the other countries that have not been included in the questions so far, and then move on to also the section that we have to receive questions on the economy and society. 예, 이 다음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 기자님. Hi, this is May from Singapore newspaper, The Straits Times. I'd like to ask about housing, actually. Housing seems to be a key issue in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s. And young people especially are frustrated with skyrocketing property prices, and they give up on their dreams to own a house. So how will you convince young voters to vote for you? And how can you change the stigma that public housing is for, like the lower income people?
Thank you. 네, 그럼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즈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침 주택 쪽에 대한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주택 관련한 문제가 대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층,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은 집값, 급등하는 집값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집 소유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는 지금 실제로 이런 상황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본인을 뽑아달라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지,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편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게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에서 이 질문을 하시면서 아마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았을 것 같습니다. I believe that the question asked by Straits Times from the reporter by Singapore would be coming from a position of like very much pride on the Singapore's housing policy overall. 뭐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이 주거 수단이기보다는 주거 수단을 넘어서서 투기, 투자 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Of course, there has been praise sung by the global community on the housing policy of Singapore. I think in the case of Korea, housing has not been looked at only as a means of residence. It has gone beyond that to kind of be interpreted in a sense as speculation and a destination for investment. 해결 방법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급을 많이 늘리면 되죠.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굳이 집을 가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I think the solution is something that we all know very well. The first being we should increase supply. Second being if there is not an absolute circumstances requiring you to own a house, then you don't actually need to own a house.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되거나 최소한 이익이 되지 않게 세제, 금융, 제도 등을 보완하면 됩니다. I think in order to curb a lot of such speculative demand, I think for a lot of the cases that you're trying to own a house or a property for any other purpose than residence, then it should be made into a case that you can't actually receive or reap any gains. Actually, there could be losses depending on how we have amendments made to the overall financial system and the tax system. 공급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일단 늘리는 것도 있겠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처럼 오로지 시장에서 집을 구입을 하거나 임차를 하거나 하는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를 저희가 좀 완화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공공임대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아주 가난한 취약계층, 못 사는 사람만 살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는데, 이거를 중산층도 원하면 좋은 위치에 염가에 충분히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공에서 공급을 해주면, 싱가포르 방식으로 공급을 해주면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겨나는 것이고, 이제 그게 예를 들면 공포 때문에 영원히 집을 못 사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최근의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된 이 공포 수요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I think in order to normalize supply, the first approach obviously that can be taken is to increase supply. The second is to actually make the choice options more flexible in terms of how the real estate market works in Korea. In Korea currently, purchasing and renting a house is only possible in the private market itself, and that's the only choice of option that Koreans have. I think for public kind of housing and rent that is currently in Korea is designed to be made available for the very vulnerable, very poor class. I think if the middle class also wants to live and have such renting of public housing, we should make it available for them to do so, so that as Singapore's approach, there could be renting of such public housing at a prime location at an affordable cost with very spatial housing provided. So then there would be one other destination of choice available for the people. I think in order to do that right now, that if we are able to achieve that, it would be
be able to replace a lot of the fear-driven demand that has been the main reason of driving up housing prices recently.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경제 사회 문제 한 가지만 더 받겠습니다. So because we have had a lot of pass in time, we would like to take one more question on the economy and society. Christian, is it economy related question? Okay. Christian Davies from the Financial Times. Would you have let Samsung Vice Chairman Lee Jae-won out of prison? Do you think that people found to have corrupted Korean political and corporate life should be allowed to hold positions of responsibility, or would your administration take a zero-tolerance approach to corruption? 파이낸셜 타임스 쪽 기자입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만약에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셨다면 좀 석방으로 결정을 내리셨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전반적으로 만약에 그런 부정부패나 그런 쪽에 연루가 돼서 이렇게 그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그 계속해서 뭔가 직위를 유지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을 하실 방침이신지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제로 톨러런스로 해서 전혀 허용을 안 하실 그런 입장이신가요? 아마 이제 파이낸셜 이게 지금 타임스. 그 미국 영국이군요. 그렇죠. 영국 건데 그 사실 그 과거에 회계 부정과 관련돼서 미국의 엔론 사건인가? 엔론 사건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죠. 그 회계 부정을 저질렀던 그 아마 수십 년 엄청난 장기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 yes, the question was asked by a reporter from Financial Times. Just wanted to check the country of the Financial Times, confirming it's from Britain. I think that there was incidents in the past of, for example, of accounting fraud committed by companies like Enron. There has been a very grave sentencing of putting that person to tens of years in prison. 기업의 소위 화이트 칼라 범죄는 이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중대한 행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경제는 이 개발도상국에서 아주 빠르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이제 사실은 특정 기업들을 정치 권력이 지원하는 형태, 소위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부당하게 결합하는 방식이 하나의 성장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제 범죄라고 하는 게 그냥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한때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경제도 선진화됐고 또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방식으로는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는 투자가 국경을 넘어서서 해외에서도 계속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이런 범죄적 경영 행태로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을 석방 결정을 했을까 안 했을까는 과거 이미 지나버린 일에 대해서 가정적인 질문이라서 그냥 판단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of course, the very act of white-collar offenses committed by corporations is a very grave offense that is disrupting the overall order of the market economy. I think, of course, it has to be treated with a very grave sanctions and has to be restricted in a very strong manner. I think, though, considering the very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Korean economy developing in a very fast pace from a developing country to the status that we are in now, there has been the adoption of a growth strategy that was quite imbalanced. There has been a lot of support from the political power for certain companies, and there has been maybe unjust forces joined between the politicians and also the economic sector to foster growth. But of course, in that regard, in that circumstance, the overall kind of crimes committed on the economic side has been treated as more of a common offense at a certain point in time.
But now the circumstances have changed. Korea is joining the ranks of advanced nations, and of course, a lot of such offenses committed by such people has to be treated very strongly, and that is also important to secure overal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as well. There has been recently a lot of inter-border investments that have been made, and the economy is very much globalized. So if we do not abide by the overall orders and the expectations of the global economy, we cannot survive, and we cannot have the right competitiveness to make our standing in the market. So I think, of course, in the overall regard, we have to make sure that such unfortunate incidents do not repeat themselves, and if such cases occur, we must take strong actions for them to take full responsibility of the wrongful doings that have been committed. And with regards to the question of whether I would have made a decision to release Vice Chairman Jae Yong Lee of Samsung, I think that is a hypothetical question and is something that already happened in the past. So I would like to reserve my answer for that question. Thank you for understanding. 그 두 번째 질문이 기업인 번제에 대해서 지로 톨러런스 정책을 취하시겠느냐 하는 건데 지금 그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네,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he second question was whether he will be taking a zero tolerance approach for any kind of such corporate offenses committed, and the answer would be yes. I would be taking a very strong stance against that. 너무 이해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at is actually precisely because there are so much interests that are intertwined with one another.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 주제와 상관없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예, 우선 AFP 강진규 기자님 그리고 신화통신 이렇게 받겠습니다. Yes, I think because of time restrictions, we will move on to the questions that are not regarded to specific topics. We would first take the question from Ms. Jin-Gyu Kang from AFP and then move on to Shinhwa.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FP 통신 강진규 기자이고요. 비핵화 회담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로 이제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지금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후보님이 지난 한 1년에 넘는 그 시간을 돌이켜 보셨을 때 혹시 미국 정부 측에 조금 아쉬운 부분 후보님이 보셨을 때 이때 당시에 이런 입장을 취했으면 어땠을까 미국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닝 리마크에서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이라는 해법을 들고 찾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떤 제재와 어떤 행동을 서로 등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 해법에 대한 강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ask a question. This is Jin-Gyu Kang from AFP. I would like to ask your opinion on the overall denuclearization-related talks. I think since Hanoi, there has been not a lot of progress made on the front of such discussions related to denucleariz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Looking back at the past year, are there, from your personal perspective, anything that the U.S. might have could done better in that regard? And this maybe you wish that U.S. would have taken this kind of stance in approaching the issue. I think then also if you did mention in your opening remarks your overall approach on more condition-based relief of sanction and also simultaneous gradual step-by-step action. I think in that regard, until now, there has been issues in actually finding a solution for this because there has been a mismatch and a misalignment on what exactly sanctions could be lifted on depending on which simultaneous actions taken. So going into the details, what would you be able to tell us more specifically on your ideas about this? 첫째로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 한국을 둘러싼 주변 국가,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 매우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민족 전체가 절멸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이 처하기 때문에 저는 비핵화라고 하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First off, regarding the approach f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 do believe that this is a grave issue of interest that is depending on the very survival for not only Korea, but neighboring countries and also the United States as well. And particularly for the people of Korea living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indeed an immense threat that could lead to the perish of our people altogether as a whole. So the overall grand principle direction that we have set forth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something that we should be fully committed to. 저는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탑다운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시도한 것은 매우 유용했고 좋은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인데 너무 낭만적으로 접근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빅딜이라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문제를 다 풀자라고 이제 시도한 것인데 이 핵 문제를 둘러싼 이 문제가 둘러싼 이 각국의 이해관계 또 이것들이 아주 오랜 세월 이렇게 축적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단칼에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시도에 가까웠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I think President Trump's existing previous approach of trying to have dialogue directly between the leaders as a top-down approach, trying to resolve the issue in that perspective was indeed helpful. It was a very good approach. The overall issue, though, was that this approach of taking a big deal, trying to resolve all issues at once, might have been painting too much of a rosy picture, not correctly reflecting the current circumstances. If we look at a lot of the issues that are involved with the nuclear issue, it is intertwined with very complicated interests among multiple countries. It has been accumula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So trying to find an approach that can resolve everything at one go, all at once, it was close to impossible. 제가 바라는 점이라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는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위한 하나의 의제 대상일 뿐이지만 이 한반도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는 8천만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는 당장 닥친 현실의 생존의 문제다라는 점들이 좀 고려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그건 전문가들이 만들어낼 일이긴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불신의 골이 깊어져서 정말 10년에 가까운 이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상대방을 못 믿겠으면 상대도 나를 못 믿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 불신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좀 대국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씩 내려놓고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정부의 정말 면밀한 계획에 따른 주도적 노력이 꼭 필요하겠죠. I think, as I mentioned before, on what I would like to ask of the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is that for them, such countries,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be one agenda that is intertwined with their national interests. But for the Korean people, the 80 million people that are liv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itizens, it is an issue that we face every day that is linked to our survival. I hope that thi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direction for the other countries as well. I think specifically on how we would go about approaching this is something that has to be further discussed and developed with the experts. But I think the very fundamental basis is rebuilding of trust. As mentioned, there has been a lot of time that has passed so far, and during that time, a lot of distrust has been building up, and it seems that the overall gap that we have with this level of distrust is about 10 years or so of lost efforts. I think if the current circumstance continues of myself not being able to trust the counterpart, and the counterpart as a result not being able to trust myself as well, that there is no way forward. We must make efforts, and efforts are required to be able to try to reduce this gap. And even if we do have to suffer certain concessions, it's important to take it from a very comprehensive approach, long-term approach, and fundamental approach. I think depending on how we would like to approach this and how we will adjust accordingly will be very important in making improvements moving forward. And of course, such efforts in detail to reduce the gap would require a lot of initiative taken also by the Korean government to have a very close look at the overall plans with a very fine-tuned level of detail. 제재 완화라든지 지원의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할 수 있고, 또 북한이 해야 될 이행할 비핵화로 이르는 수없이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양측을 적정한 균형이 있게 배치하고 하나씩 동시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어떤 걸 먼저 배치할지, 또 그에 대해서 어떤 제재 완화와 어떤 지원의 이익을 줄 것인지는 결국 쌍방이 합의해서 정해야 될 일이고, 그게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노력을 들인 진지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피차 손실이다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I think there would be a lot of different diverse approaches that we could take in the relief of sanction and also the details of the support itself. In the execution of the denuclearization path for North Korea, there could be many paths that they could take.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strike a balanced approach overall,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together. The whole approach of taking it one by one simultaneously, accordingly with the right actions is very important, and it would be an issue of discussing at a very close level of detail what to address first, and for that action taken, what kind of relief of sanction or gains would we be willing to provide. It's very important that all parties involved agree to this, and it's not a simple issue, so definitely there would be immense efforts required by all parties involved to realize this. It would be very important that we have that overall circumstance and attitude to move things forward and try to avoid any kind of loss in that regard so that we can move in a more constructive direction. 예, 신화통신. 예, 신화통신 유승기 기자입니다.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본인을 실용주의자라고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후보님은 이제 어떤 개혁적 진보의 이미지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보수 유권자 중 일부는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을 가진 분들도 일부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전환적 공정 성장 이런 거 말씀하시고, 청년들과의 대화에서도 이제 성장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 성장에 방점을 두셨거든요. 또 이제 기본소득도 아시겠지만 보수준영에서 애초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도 후보님께서 내가 진정한 보수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실용주의자로 정의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네. The question is from Shinha. It might be a light question. You called yourself a pragmatist. I think for then, a lot of people know you as a very progressive liberal. So there might be some among the very conservative voter base that have feared that there will be very
aggressive kind of reforms pursued once you do become president. But recently, looking at a lot of the comments that you have made on transformative shared growth, and also with your dialogue talk with the youth, you talk a lot about growth and providing more opportunities through growth. So there has been a lot of emphasis overall on growth itself. I think also if we look at a lot of the discussions around basic income, this also first sparked from the conservative base. I think also in the past you have made comments saying that you are actually a true liberal, conservative. So I think when you say that you're a pragmatist,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in detail on what that means? 세상의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진보주의자 또는 과격한 이상주의자라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실용주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I know very well that the people do sometimes refer to me as a very progressive liberal. Also that some call me maybe as too much of a bold idealist. I would like to explain a little bit more detail on why I think of myself as a pragmatist. 그거는 정치인 또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를 저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주권자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라고 명확하게 제 위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루고자 하는 그 이상적인 사회 또는 제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현실적인 가치 뭐 이런 게 있죠. 그게 없을 리가 없죠. 그러나 저는 사상가도 아니고 또는 운동가도 아니고 저는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그 보수를 받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국가의 발전과 국민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남의 일로서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로서 해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주의자 또는 실용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As a politician, as a political leader, I think that it lies in the very reason of how I view the role of a politician and as a political leader. I think for politics, my stance is that I do not engage in politics to realize my own ideals and my own values. I strongly recognize my position as an agent of the voters, and I understand that my position is to serve the voters, to reflect into reality what they want. I think, of course, ideally, I have my values of realistically what I want to achieve. Of course, I have that. I would not say that I don't. But I'm not a philosophist. I'm not an activist. I'm actually a person of the people who has been delegated powers to be exercised for their interests and also being paid by the people to do that job. I think for the country, it's very important to be able to move in that direction and work to develop the country and also work to achieve what the people want, and try to pursue that as not my personal agenda, but as something to be done for the people. I think that comes very much in the reason of why I view myself as a pragmatist, a realistic person. 여러분께서도 누군가를 고용해서 여러분의 일을 대신한다고 할 때 그 고용된 사람이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아마 내가 원하는 바를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내길 기대할 겁니다. I think it would apply for yourselves as well. If you are hired by somebody or if you hire somebody, you would expect that the hired person, rather than to pursue their own personal ideals or value, actually engage in the very action to be able to carry out and execute what I, as the person who hired that person, wants to achieve.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또 국민을 설득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 나가겠지만 거기에 더해 가지고 아주 바람직한 이상적인 상태에 매달려서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는 것보다는 한 발짝이라도 가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실용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I think the path forward, of course, it is required for us to set direction, also persuade the people to continuously on what is achievable and ideal. But on top of that, it is also important to recognize and realize that we should not be held down only by our fundamental ideals and not reach any tangible results. Even if it's just one step forward, we should look at ways that we could achieve any kind of practical gains and achievements. And we should look at ways that and results that are beneficial to the people. And that is why I would call and regard myself as a pragmatist, and I will continue to be such a person. 시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만 With 부탁드립니다. time constraint, we have time for one last question. 예, 쌍케이 신문. 아까 질문한 거 조금만 추가로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거랑 하나랑 그거랑 좀 예. 지금 3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럼 일본 상케이 신문 도키요시 기자입니다. 네, 안보 문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여기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그때 그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하는 거는 뭐 꼭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예전에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적성 국가다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So the last question would be from Sankei, Mr. Toshioki. I think I do have a question with regards to national defense. When the other presidential candidate, Sung Yeol-yoon, was here, we did also ask about the question on relations with Korea and Japan. And he did say that strengthening the overall cooperation between Japan on the national security front is absolutely necessary. What are your views on that? And previously, you did also mention, have comments that Japan is a very, very strong, puts military first in its overall policy decisions and stances. Do you still believe that this is the case?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 나라이고 적대적이 되기보다는 협력적이 되는 게 쌍방에 모두 이롭습니다. I think Japan and Korea are very close neighboring countries, and it is in both countries' interest to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rather than a hostile relationship. 국가 간의 협력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안보 역시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보 협력의 내용이 상대의 위협을 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나오는 일각 얘기처럼 한미일 군사 동맹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본의 이 한반도 침략의 역사가 사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던 것 딱 5년 전 아닙니까? 뭐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격돼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일본은 한국을 침공해서 수십 년간 지배해서 수탈한 전력이 있고 지금도 보통 국가화의 이름으로 군사 대국화를 꿈꾸고 있고 끊임없이 한국이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자기 영토라고 우기면서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고 과거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정을 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민과 국민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본다면 특정 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시기에는 그런 대륙 진출의 욕망이 얼핏 스쳐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think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ways that countries can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there is no reason for us to rule out any kind of cooperation available on the national security front as well. However, looking at the details, there should not be any kind of threat that is imposed on another counterpart. I think recently there has been discussions, talks on possible military alliance between Korea, United States, and Japan. But if we look at the facts in history, there has been the invasion by Japan into the Korean peninsula in just 5 years distance from when North Korea had invaded into South Korea. The time gap between the two events is indeed not that large, and we do have to acknowledge the fact that historically there has been an invasion by Japan into Korea. There has been a lot of aggression, sufferings that have been imposed, and it is at times looking at the overall stance of Japan taken with the overall philosophy of trying to have a general country and the military expansion. It does seem that in terms of their ideal goal, there has been mentions or hints of such a stance. I think, and also there are pressing issues as like Dokdo that currently Korea is ineffectively governing, and there has been continuous provocations to challenge this as well. I think there has not been any kind of sincere acknowledgement of the past or any kind of heartfelt apology on such incidents that have been made. So, of course, naturally, we have but to worry on the current positions and comments that are being made. But realistically, as I mentioned before, there has to be a separation of the issues that we are talking about now, and also between what we have as a people-to-people and a country-to-country relationship. Of course, there is specifically, realistically, what we need to consider the thinking of certain political parties at that time, the people in political power at certain points of time. We're not saying that that is the position now, but at certain points of time, there has been hints of ambition to make advancements into the land, coming and going at certain occasions. 거기다가 최근에 그 한 2, 3년 전에 소위 수출 규제라는 방식으로 일종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을 시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런 점에다가 과거에 대해서 여전히 사과를 진지하게 하지 않거나 아주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아주 부분적으로는 경각심을 갖지 않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I think recently, also 2-3 years back, we had the case of Japan imposing export bans and having an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as a result. And that is also a fact that we must acknowledge. In the past, there hasn't been a proper, sincere apologies and a lot of aggressive positions and attitude taken in certain cases. So, of course, in certain aspects, not overall, but in certain aspects, we find it very difficult to not have our guard up against our position in Japan. 예, 저희가 허락된 1시간 반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오늘 외교 안보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주요 이슈에 대한 개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팔로우업 퀘션 기회를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제약상 강론에 대해서 여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후보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3월 선거 전 한 번 더 와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 말씀 듣고 오늘 초청 간담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Yes, the promised 1 hour and a half has indeed flied by. We had the opportunity to listen to the diplomacy and security-related visions of the candidate. Of course, we would have liked to give the opportunity for follow-up questions, but we could not due to time constraints. We ask for your understanding in that regard. If possible, we would like to invite the candidate once again before the election in March to have an opportunity to ask and follow up on more detailed questions. But nonetheless, we appreciate your time very much, and we would like to hear some closing remarks and close today's briefing session. 네, 여러분들께서 이 차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점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도 정책 결정이나
공약, 국민에 대해서 내는 정책 공약에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감안하고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혼자 사는 또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서로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설린 외교의 기조로 함께 살아가는 모두에게 이익되는 국제 질서에 기여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 yes, I think it was a very great opportunity to listen to your areas of interest for the upcoming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all the comments and the opinions that have been voiced today in any policy-related decision and campaign pledges to be reflected forward. Of course, in the global community, we are not a country that is living alone. We are among the global community, and the relevance as we have in our intertwined relationship is something that we cannot absolutely deny. Overall, the stance that we have on practical diplomacy that is beneficial for all, we will continue to work and make such efforts on that stance and continuously strive to reach that goal.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today. 고생하셨습니다.